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장면을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75살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나이도 같고 자식 수도 비슷하고 심지어 살고 계신 평수도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분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분은 아침 6시에 눈을 뜨십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천천히 드시고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걸고 동네 공원을 30분 걸으십니다. 오후에는 새로 시작한 서예 교실에 다녀오십니다. 저녁이면 가족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고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작은 수첩에 적으신 뒤 잠자리에 드십니다. 이분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떠실까요?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십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아들, 딸이 전화를 해도 짧게 받고 끊으시고 옛날 일을 떠올리며 혼자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시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붙이십니다. 이분의 표정에는 늘 깊은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85년 동안, 무려 85년 동안 수백 명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된 행복 연구입니다. 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말년의 행복은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아주 작은 일상의 습관들이 결정한다. 이 한 줄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에는 공통된 7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7가지를 여러분께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7가지 중 단 2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말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번째 특징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필과 작은 수첩이 가까이 있으시다면 지금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한 줄씩 적어두시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말년이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말년이 행복한 분들은 아침을 스스로 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침을 스스로 연다는 것,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82살이십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뜨십니다. 누가 깨우는 것도 아니고 알람이 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먼저 하십니다.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마음속으로 그려보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병원에 들렀다가 낮 12시에 친구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손주에게 줄 양말을 한 켤레 사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루의 그림을 먼저 그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말년이 쓸쓸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율성을 잃는 것입니다. 자율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하루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회의 시간, 아이들 학원 보내는 시간,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맞이하고 아이들이 출가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루가 텅 비게 됩니다. 자유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방향 없음이 되기도 합니다. 방향 없는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방황입니다. 그래서 말년이 행복한 분들은 반드시 아침에 자기 손으로 하루를 설계하십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김치를 한 포기 담가야지. 오늘은 오랜만에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해야지. 오늘은 동네 한 바퀴를 다른 길로 걸어봐야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시계추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계추는 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이 규칙적인 움직임이 시계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시계추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 전체가 멈춥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면 식사 시간이 무너지고, 식사 시간이 무너지면 잠자는 시간이 무너지고, 결국 하루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1년이 무너지고 말년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그리고 일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드신 건 아니신가요? 혹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먼저 손에 쥐신 건 아니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내 하루를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속 뉴스에, 텔레비전 속 방송에 내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말년의 행복을 잃는 작은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주말도 평일도 똑같이 일어나는 시간이 같으면 하루의 기준점이 생깁니다. 둘째, 일어나신 후 3분만 창가에 서 계십시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맡고 햇빛을 얼굴에 쬐십시오. 단 3분입니다. 이 3분이 하루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셋째, 오늘 할 일을 딱 3가지만 머릿속으로 정하십시오.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빨래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산책하기, 이렇게 3가지만 정하셔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한 달만 해보시면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년이 행복한 분들은 작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큰 관계가 아니라 작은 관계라고 말씀드린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친구가 많아야, 인맥이 넓어야 말년이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친구가 3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3명, 많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15갭입니다. 한 갑이 20갭인 걸 생각하면 거의 한 갑 가까이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갉아먹는 병입니다. 외로우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심장병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2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동네 경로당에 매일 나가시는 할머니입니다. 처음에는 거기 가서 뭘 하나 하고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달, 2달 다니시다 보니 저녁에 반찬을 나눠 먹는 분이 생기고 주말에 같이 시장에 가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 경로당이 없으면 하루를 못 사실 정도라고 하십니다. 2번째 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명절에만 찾아오고 평소에는 거의 혼자 지내십니다. 친구도 없으시고 이웃과도 인사를 잘 안 하십니다. 처음에는 나는 혼자가 편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우울감이 심해지시고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2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작은 관계라는 건 꼭 깊은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 슈퍼주인 아저씨와 나누는 인사, 아침마다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와의 짧은 대화, 병원에서 만나는 간호사와의 안부, 이런 아주 작은 연결이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큰 나무는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속에서 수많은 뿌리가 옆에 나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끼리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서 있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여러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삶의 태풍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관계가 망가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특징과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챕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두 번째 특징과 관련해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 잘 지내는 사촌, 멀리 사는 형제, 딱 한 명에게 딱 3분만 통화하십시오. 둘째,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만 인사를 나누면 네 번째부터는 상대방이 먼저 웃어주십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식사를 하십시오. 혼자 드시는 밥이 10번 중에 10번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말년이 행복한 분들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뜻일까요? 바로 원망과 미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일이 없으신가요? 형제에게 받은 서운한 말 한마디, 젊은 시절 배우자와 다투었던 사건, 직장 동료에게 당했던 억울함, 자식들이 섭섭하게 한 일, 이런 것들이 마음 어딘가에 돌멩이처럼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가방을 메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쌓인 원망의 돌멩이들입니다. 어떤 돌은 주먹만 하고 어떤 돌은 수박만 합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마다 이 가방을 집어드십니다. 출근할 때도, 산책할 때도, 식사할 때도, 잠자리에 드실 때도 이 가방을 메고 계십니다. 몸은 점점 굽어지고 숨은 점점 가빠지고 얼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십니다. 너무 오래 메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 몸의 일부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 말년이 행복한 분들은 어느 순간 이 가방을 내려놓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형님과 크게 다투셨습니다. 부모님의 유산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30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제사에도, 심지어 형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을 때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른이 넘으시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둘 중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얼마나 후회할까? 이분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전화 한 통을 거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 저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도 오랜 침묵 끝에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두 분은 그날 만났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마주 앉아 계시다가 형님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셨고 동생도 저도 미안합니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어린아이처럼 우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려놓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벼운데.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던 그 무거운 돌멩이를 나 자신을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어도 용서 못해.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서가 어려우시면 먼저 흘려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기억을 붙잡고 있던 손을 조금 풀어주시는 겁니다. 강물에 나무십 하나를 띄워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나무십에 원망의 이름을 하나 적으시고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마음속에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말년이 행복한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용서했다기보다 이제는 붙잡지 않기로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실천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원망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원망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마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 원망의 이야기를 짧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서 버리십시오.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셋째, 내가 내려놓는다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혼자 계실 때 조용히 소리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입니다. 말년이 행복한 분들은 몸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데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해? 오해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말년이 행복한 분들은 특별히 헬스장에 다니거나 새벽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움직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놀라운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으시면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실제로 커진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30분, 길지 않습니다. 하루 중 24시간 중에서 고작 30분입니다. 그런데 이 30분이 뇌를 살리고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살리고 결국 말년 전체를 살립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76살이십니다. 이분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집안의 모든 것을 움직임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지 않으십니다. 3층이니까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십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중간에 한번 쉬셨는데 지금은 쉬지 않고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집안일도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십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한 장 한 장 팔을 쭉 뻗어 올리시고 걸레질할 때도 허리를 굽혀 구석구석 닦으십니다. 요리할 때도 한 곳에 서 있지 않고 재료를 가지러 냉장고로 싱크대로 조리대로 부지런히 움직이십니다. 장 보러 가실 때도 차를 타지 않으십니다. 손수레를 끌고 시장까지 걸어가십니다. 왕복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40분이 이분에게는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녹슬어. 자전거랑 똑같아. 매일 타는 자전거는 녹이 슬지 않는데 창고에 몇 달 세워두면 바로 녹이 슬잖아. 사람 몸도 똑같아. 얼마나 명쾌한 비유인지요. 여러분, 녹슨 자전거와 매일 타는 자전거, 그 차이가 바로 말년에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나는 무릎이 아파서 걷질 못해. 나는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면 더 아파. 이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더 아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가능한 한 움직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쉬셔야 하지만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바로 조금씩 움직이셔야 합니다. 쉬운 실천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광고는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입니다. 이 시간에 그냥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걸으십시오. 하루에 광고를 5번만 봐도 10분에서 15분의 걷기가 쌓입니다. 둘째, 전화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서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전화하면서 집안을 천천히 걸으십시오. 통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걷기가 됩니다. 셋째,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날씨가 나쁘다고 몸이 무겁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단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아파트 앞 화단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보는 것, 이게 하루의 가장 큰 보약입니다. 이제 5번째 특징입니다. 인트로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그 특징입니다. 말년이 행복한 분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나이에 뭘 배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말년의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뇌는 언제까지 자랄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죽는 날까지 자랍니다.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굳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 쓰지 않는 뇌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치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5살이십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시고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구독자가 몇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러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70살까지 전화기로 전화만 받으셨던 분입니다. 스마트폰 문자도 못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70살이 되시던 해에 손녀가 놀러와서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못해라고 하셨는데 손녀가 한 달 동안 매일 영상통화로 가르쳐드렸답니다. 뒤로 이분은 스마트폰에 푹 빠지셨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나도 이런 걸 찍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72살에 카메라를 들고 자기가 만드는 반찬 요리를 찍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이 흔들리고 소리도 제대로 녹음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지금 이분의 얼굴을 보시면 또래분들보다 10살은 젊어 보이십니다.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있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쁨을 만드는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는 심심해집니다. 그리고 심심한 뇌는 자꾸 과거를 곱씹습니다. 지나간 일, 후회되는 일, 원망스러운 일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이게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말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비유 기억하시죠? 녹슨 자전거와 매일 타는 자전거, 뇌도 똑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뇌는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어려운 걸 배우셔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최근 1년 동안 새로 배운 것이 있으신가요? 딱 한 가지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의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요리 하나를 배워보십시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음식.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쉬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산책 코스를 개척해 보십시오. 늘 다니던 길 말고 한 골목 옆길로 가보십시오. 그 한 골목에 새로운 가게가 있고 새로운 나무가 있고 새로운 풍경이 있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늘 듣던 트로트 말고 손주가 듣는 음악을 한 곡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신기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책을 한 권 읽어보십시오. 두꺼운 책일 필요 없습니다. 얇은 수필집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로당에서 늘 같은 분들과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은 처음 보는 분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극이 쌓여 말년의 행복을 만듭니다. 6번째 특징입니다. 말년이 행복한 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 참 오래된 말이지요. 그런데 이 오래된 말이 최근 과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두 그룹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잠을 더 잘 잤습니다.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우울감이 줄었습니다. 심지어 면역력도 강해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감사 일기 한 줄. 이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뇌는 신기한 특성이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빨간색에 집중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루 동안 빨간색 물건이 놀랍도록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있던 것들인데 집중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에 집중하면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 손주의 짧은 전화 한 통.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할 일에 집중하면 하루 종일 불평할 일들만 보입니다. 날씨가 춥다, 음식이 짜다, 자식들이 연락이 없다, 무릎이 아프다. 이 모든 게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같은 하루인데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드시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셔서 대화하기도 어려우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 늘 웃고 계십니다.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몸이 그렇게 불편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늘 웃으세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 벌써 10년째야. 어떤 날은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자리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드시 3가지가 나오더라. 그걸 적고 자면 그 밤이 참 따뜻해.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 어렵지 않습니다. 꼭 일기장에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 혹은 달력의 빈 공간, 혹은 스마트폰 메모장, 어디든 좋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오늘 아들이 전화를 한 통 해줬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1달, 2달, 1년, 10년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믿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반드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천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아도 좋고 단순해도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쓰십시오. 자기 전 잠자리에 드시기 바로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 시간이 몸과 마음의 감사의 기운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줍니다. 셋째, 1달 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분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잠이 더 잘 오고 마음이 더 가볍고 얼굴에 미소가 더 자주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특징입니다. 말년이 행복한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불편해하십니다. 좋은 날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년이 가장 행복한 분들은 오히려 죽음을 가장 담담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피하기만 하면 죽음이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지면 지금 이 순간도 불안합니다. 언제 갑자기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떠나면 가족들은 어떡하지? 정리도 못한 채 떠나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죽음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준비해두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언젠가 떠날 거야. 그날이 오기 전에 할 일은 다 정리해두었어. 그러니 오늘 하루는 정말 잘 살자. 이런 마음이 됩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죽음을 준비하면 오히려 삶이 더 살아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8살이십니다. 5년 전 이분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리 해둘 이야기가 있다. 자녀들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정정하신데 하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면 좋겠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면 좋겠는지, 이걸 내가 지금 다 말해 두려고 한다. 그래야 내가 떠났을 때 너희들이 싸우지 않는다. 그날 이분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유언장도 쓰시고 재산 분배도 명확히 해두시고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달라는 것까지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이제 이건 다 정리됐으니까 남은 날 동안 아버지는 신나게 살 거다. 너희들도 걱정 없이 오거라. 그날 이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늘 마음속에 있던 언젠가 정리해야 할 것들의 무게가 사라지니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가볍고 즐거워지셨다고 합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버킷리스트도 하나씩 해 나가시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자녀들도 오히려 아버지가 훨씬 활기차 보여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어두운 일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더 밝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법적인 효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남기는 편지 같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엄마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쓰시는 동안 울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면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둘째, 물건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제 쓰지 않을 옷들, 오래된 살림들, 아무도 보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십시오. 비움의 미학입니다. 공간이 비면 마음도 비워집니다. 셋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떠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5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한번 올라가 보기, 첫사랑 친구 한번 만나보기, 손주와 단 둘이서 여행 가기, 이 정도여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 1가지씩 실천하십시오. 그게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죽음을 품에 안는 사람은 평화 속에 살게 됩니다. 이 차이가 말년의 행복을 가릅니다. 이제 오늘 나눈 7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스스로 여는 사람. 내 하루는 내가 디자인합니다. 둘째, 작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깊은 친구 3명과 매일 만나는 얼굴들이 말년을 지킵니다. 셋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원망의 돌멩이를 가방에서 꺼내놓으십시오. 넷째, 몸을 움직이는 사람. 거창한 운동 말고 일상 속의 움직임이 몸을 살립니다. 다섯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는 늙지 않습니다. 여섯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매일 밤 3가지 감사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일곱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준비한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가지를 다 실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지치시고 금방 포기하게 되십니다. 딱 1가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그 1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감사 일기 한 줄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 연락 끊긴 친구에게 전화를 거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원망을 종이에 적어 찢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여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시고 나서 단 1가지 작은 행동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하루를 바꾸고 이번 달을 바꾸고 올 한 해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말년 전체를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년이 행복하신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아름답기를, 지나온 기쁨보다 남은 기쁨이 더 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이 따뜻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듣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께서 평생 기대어 살아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될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재구성한 등장하시는 분들의 이름과 지역은 모두 각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 주변 어디서든 벌어지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바치신 분이셨습니다. 동네에서는 효자 아들을 두셨다고 부러움을 사시던 분이셨고요.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쓰러지신 어느 날 병원비 1,000만 원이 나온 순간부터 평생 믿어오신 아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5번째 이야기, 어머님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신 그 밤의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님이 내리신 결정은 여러분께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본인의 인생과 자식과의 관계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머님의 평생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어머님을 편의상 박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올해 72살이십니다. 평생 서울의 한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오신 분이시죠. 남편분을 일찍 여의신 후로 홀로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큰아들이 겨우 12살이었다고 하니 여사님이 얼마나 젊으셨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때부터 여사님의 인생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김치나물, 젓갈 뭐든 다 만들어 파셨습니다. 한겨울에 손이 얼어서 갈라지셔도 여사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굶길 수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아들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셨습니다. 남편 대신 집안의 기둥이 될 아이라는 생각에 조금 더 잘 먹이시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히시고 조금 더 많이 공부시키셨습니다. 작은 아들과 막내딸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큰아들이 잘 되어야 온 집안이 일어설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큰아들은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여사님이 시장에서 김밥을 마실 때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박 여사네 큰아들은 진짜 효자야. 어머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해. 여사님은 그 말을 들으실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셨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던 날 여사님은 펑펑 우셨습니다. 신부가 참 참한 아가씨였고 시어머니 될 여사님에게도 깍듯했습니다. 여사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의 고생은 다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손주들 재롱 보면서 편안하게 사는 일만 남았구나. 큰아들 부부는 결혼 후에도 여사님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면 반드시 먼저 오셨고 어버이날에는 용돈과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여사님의 생신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외식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 고생시킨 거 이제 제가 다 갚을게요. 여사님은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편 하나 있다는 느낌.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다는 느낌. 여사님은 큰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의 고생을 다 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사님도 60이 넘으시고 70이 가까워지셨습니다. 이제 시장 일은 그만두셨고 조용히 집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살고 계신 집은 여사님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남편분이 남기신 약간의 예금. 그게 여사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이제 큰형 앞으로 명예 이전하는 게 어때요?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서 좋잖아요. 여사님은 그때마다 조금 망설이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급할 것 없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사님은 확신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큰아들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고요. 내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여사님이 70살이 되시던 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사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사님은 평소처럼 일어나셔서 아침을 드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지시더니 물컵을 놓치셨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이상해지시는 걸 느끼셨습니다. 여사님은 당황하셨지만 괜찮겠지 하시면서 잠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갑자기 눈앞이 까매지면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그날 아침 막내딸이 엄마한테 반찬 가져다 드리려고 들렀다가 여사님을 발견했습니다. 막내딸은 깜짝 놀라서 바로 109번, 그러니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오빠에게도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엄마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고 있어. 큰아들은 바로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때 여사님은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되어서 응급치료를 받으셨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제 제가 다 할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병원비도 간병도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어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그 자리에 있던 작은아들과 막내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큰형이야. 역시 큰오빠야. 이런 순간에 든든한 사람은 역시 큰형밖에 없어. 그렇게 다들 큰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식을 되찾으신 여사님께서 가장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신 후 또 몇 주를 더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큰아들은 정말 효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시면 바로 병원에 오셨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옆에 계셨습니다. 간병인을 구하는 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일, 필요한 서류를 처리하는 일, 이 모든 걸 큰아들이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병실에 찾아오신 친척분들 앞에서도 큰아들은 당당하셨습니다. 걱정들 마세요. 어머니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이 좀 좁긴 하지만 방 하나 비워드릴 수 있어요.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친척분들은 모두 감탄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냐. 박 여사님은 정말 복 받으셨다. 여사님은 침대에 누우신 채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몸은 불편하셨지만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하면서 이 아들 키운 보람이 오늘 다 돌아오는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어머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렵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큰아들이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은 궁금하셨지만 바쁜 아들이 일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하시며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때 큰아들이 주고받던 문자는 일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여사님의 큰며느리와의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을 여사님이 아셨더라면 그때 이미 마음이 무너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모르셨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큰일이 생기셨을 때 처음에는 모든 자식들이 한마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도착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이 입원하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중간 정산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 각종 검사 비용, 일반 병실 비용, 간병비, 그리고 여러 치료비를 합치니 그 정도가 된 겁니다. 병원에서 청구서를 받아드신 큰아들의 얼굴이 그 순간부터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은 그 변화를 바로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구나
하셨을 뿐이죠. 그날 저녁 큰아들이 병실에서 조용히 여사님께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여사님은 순간 당황하셨습니다. 평생 큰아들이 이런 질문을 직접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다, 통장에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을 거다. 집은 있지만 아직 팔 수는 없고. 왜 그러니? 아들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연히 병원비는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좀 빠듯해서 이왕이면 형제들이 조금씩 나눠서 분담하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 같은 자식인데 저 혼자 다 내면 좀 그렇잖아요.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시던 그 아들이 이제는 공평하게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사님은 혼란스러우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형제끼리 나누는 게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마음 한쪽이 왠지 허전하셨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은 형제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내가 혼자 다 감당하기는 힘드니까 셋이 공평하게 나누자. 작은아들과 막내딸은 채팅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시간 후 작은아들이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형,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 집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너무 빠듯해. 한 200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정말 힘들어. 그리고 막내딸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는 지금 남편 사업이 안 좋아서 정말 어려워.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낼 것 같아. 대신 내가 병원에 자주 가서 엄마 돌볼게. 큰아들은 그 답장을 보시고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병실 박복도로 나가셨습니다.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혼자 남으신 여사님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오시던 큰아들이 그날따라 묘하게 차가우셨던 겁니다. 여사님은 침대에서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여사님의 얼굴은 이상하게 늙어 보이셨습니다. 여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애써 그 생각을 지우셨습니다. 아니야. 우리 큰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지금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내일이면 다시 예전처럼 웃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사님의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맞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큰며느리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큰며느리가 병원을 찾아온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시간은 대략 오후 3시쯤. 여사님께서 점심 식사를 마치시고 잠깐 낮잠을 주무시려던 참이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큰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여사님은 반가우셨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병원에 잘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반가우셨던 겁니다. 어서 와라. 애들은 학교 갔니? 예학원까지 갔다가 오후에 들어와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사님께 과일을 깎아드리시고 손을 잡아드리시고 이런저런 안부도 물으셨습니다. 여사님은 마음이 참 따뜻해지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시더니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여사님은 순간 긴장하셨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니? 편하게 말해봐라.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계산기도 함께 꺼내셨습니다. 여사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뭘까? 무슨 일일까? 어머님, 이거 저희 집 가계부예요. 이번 달 지출 내역이고요. 여사님은 서류를 받아 드셨지만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안경을 쓰셨지만 마음이 떨려서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큰애 고등학교 학원비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들어요. 작은애도 초등학생인데 학원비가 80만 원이고요. 여기에 집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생활비 공과금차 할부금까지 합치면 저희도 정말 빠듯해요. 여사님은 며느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씀이 여사님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말씀인데요. 병원비 1,000만 원, 이거 저희 혼자 감당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남편이 혼자 벌어서 네 식구 먹여 살리는데 여기에 병원비까지 떠안으면 저희 집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여사님은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며느리는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말이에요. 그 집을 파시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치료비도 다 해결되실 텐데요. 어차피 어머님 이제 거기 혼자 사시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집 파신 돈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어머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셨습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하신 그 집. 여사님의 모든 것이 담긴 그 작은 아파트. 그 집을 팔아서 자식에게 넘기라는 말씀을 며느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다 이렇게 하세요. 혼자 사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애들도 할머니 자주 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사님은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좀 더 생각해보자.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어머님 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며느리가 돌아가신 후 여사님은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받은 사랑, 지금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뒤엉켜서 정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여사님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다. 며느리가 병원비 1,000만 원을 이야기하실 때 그 표정에 망설임이나 미안함이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처럼 너무나 능숙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사님은 그제야 의심이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일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끼리 이야기가 오갔던 걸까? 그렇게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자 여사님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시던 모습, 병실 밖으로 나가셔서 오랫동안 통화하시던 뒷모습, 형제들끼리 왠지 눈치를 보시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여사님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사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평생 키운 자식인데, 효자라고 동네방네 자랑하시던 큰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걸 깨달으신 어머님의 마음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진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신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신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간은 대략 저녁 9시쯤. 여사님은 저녁 약을 드시고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낮에 있었던 며느리의 방문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 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마르셨습니다. 평소 같으시면 침대 옆간이 탁자에 있는 물을 드셨겠지만 그날은 물병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간호사를 부를까 하셨지만 바쁘실 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나가셔서 물을 받아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링거를 거는 이동식 거치대를 붙잡고 천천히 병실 문을 여셨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 스테이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여사님이 한 걸음씩 옮기실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우셨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 휴게실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사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두 아들이 병원 복도 끝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겁니다. 여사님은 망설이셨습니다. 가서 반갑게 인사할까? 아니면 조용히 돌아갈까? 그런데 두 아들의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벽에 바짝 붙어서 대화를 듣게 되셨습니다. 형,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그 집 팔면 병원비는 해결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답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집 한 돈이 한 5억 정도는 될 텐데 병원비 1,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 그 돈 전부 형이 가져가는 거야. 우리도 자식인데 조금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실 건데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너희는 평소에 엄마한테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작은 아들이 발끈하셨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용돈 드리고 명절 때마다 왔잖아. 근데 집 한 돈은 다 형이 가져간다고. 그건 불공평하잖아. 두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목소리를 낮추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용히 해. 어머니 들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사실 나도 계획이 있어.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기는 하는데 나중에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리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요양병원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야.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집 한 돈에서 병원비랑 요양비 몇 년치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 집 대출 갚는 데 쓸 수 있어. 작은 아들이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형,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실까? 요양병원을요?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답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맑으신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약해지셨어. 거기다가 앞으로 재활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자식이 모시는 것보다 전문 시설이 낫다고 설득하면 돼. 요즘 어르신들 다 그렇게 하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벽에 기대어서 계시던 여사님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아들은 깜짝 놀라서 여사님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두 아들을 바라보실 뿐이셨습니다. 여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울어보신 어머니의 눈물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 법입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그게. 작은 아들도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여사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두 아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이해했다. 여사님은 몸을 돌려 천천히 병실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두 아들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사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여사님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해 살 거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노후 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지키셔야 합니다. 재산을 자식 이름으로 옮기시는 순간 그 재산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으셔야 자식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료비는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있으시면 꼭 유지하세요. 의료비 전용 비상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도 꼭 알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 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지역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시되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면서 가끔 만나고 안부 묻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자식의 효심이 더 순수하게 빛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법적 장치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유언장은 가족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신탁 제도도 있습니다. 한번 상담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정리됩니다. 6번째 교훈입니다. 자식만 바라보지 마시고 본인의 인생을 사세요. 여사님은 퇴원하신 후 본인이 결심하신 대로 혼자 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시기 시작하시면서 여사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교실에 등록하시고 노래 교실에도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분들을 사귀시고 함께 여행도 다녀오시고요. 73이 되신 지금 여사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 때문에 울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웃을 일이 더 많아.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줄 예전에는 몰랐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에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둘째, 이번 달 안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어르신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셋째, 이번 주 안에 가까운 친구분이나 이웃분께 연락해 보세요. 넷째, 오늘 하루만이라도 본인을 위해서 뭔가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본인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본인뿐입니다. 그러니 그 본인을 이제부터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본인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느 조용한 아침,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밥 공기 부딪히는 소리가 다그락거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할 말이 어찌나 많던지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랐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식탁은 조용해지고 같은 집에 사는데도 마음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참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젊은 부부들이 갈라서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중장년 부부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서 갈라서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오고 이제 좀 한숨 돌릴만 하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분명 밉지는 않은데 예전 같지도 않은 이 이상한 거리감.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지요.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와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6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꼭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평생을 함께 손잡고 걸어온 어르신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오늘 밤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가 점점 낯설게 느껴질까요? 분명 어제까지는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누구였나 싶은 순간이 찾아오지요. 남편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아요. 아내는 전에 없이 서운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눈물을 보이지요. 예전에는 웃어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가슴에 콕 박히는 것 같고요. 이게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걸까요? 정말 사랑이 다 닳아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건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몸과 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이지요.
50대 중반을 지나 60대로 접어들면서 몸 안에서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성분들은 폐경을 지나면서 감정의 기복이 커지기도 하고 예민해지거나 눈물이 많아지기도 하지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에 넘치던 그 기운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말수가 적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한 계절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래된 감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달콤한 감을 주렁주렁 매달지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어떤가요?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무가 죽은 건가요? 아니지요. 속으로는 여전히 살아서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해요. 겨울 같은 시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나무가 잎을 내려놓듯 우리도 한 계절을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 되신 어느 어르신인데요. 이분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요즘 부쩍 짜증이 늘었다고요. 밥상에서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만 조금 커도 화를 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양반이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섭섭하기만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혼자 부엌에서 가만히 울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그때 이 어르신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지금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게 속상하고 서러운 거구나. 그 이후로 이 어르신은 아내가 짜증을 내도 받아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등을 쓸어주셨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배우자의 어떤 변화가 떠오르시나요? 요즘 부쩍 말이 없어진 남편, 자꾸 서운해하는 아내, 아침마다 한숨을 쉬는 그 사람, 그 모습이 혹시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의 겨울을 건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건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잔소리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따뜻한 손길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장년 부부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세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넘겨도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선물로 바꿔낸 부부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첫째는 은퇴 이후 하루 종일 둘이 붙어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남편이 평생 새벽 6시에 집을 나가서 밤 9시에 돌아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부가 하루에 얼굴 마주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였을까요? 길어야 2~3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을 한 지붕 아래서 보내게 되지요. 거의 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내분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힌다고요. 이게 남편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바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그 허전함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 주변을 자꾸 맴돌게 되고 그러면 아내는 또 부담스러워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른이 조금 넘으신 두 분이신데요. 이분들이 은퇴 직후에 크게 부딪히셨대요. 아내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대요. 여보, 우리 집안에 각자의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요. 당신은 작은 방 하나를 당신의 서재로 쓰고 나는 거실 한쪽 구석을 내 공간으로 삼을게요. 그리고 아침에는 각자 자기 시간을 보내고 점심 먹을 때 만나기로 해요. 처음에 남편분은 섭섭해 하셨대요. 같이 사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일주일, 2주가 지나면서 이분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이게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구나.
각자의 시간이 있으니까 만났을 때 할 말이 생기고 서로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둘째는 건강 문제가 찾아올 때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혈압이 오르고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지요.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부부 전체로 번집니다. 아픈 사람은 자기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고 간병하는 사람은 힘들어서 지쳐가고 이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정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낸 부부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요. 왜 그럴까요? 함께 아픔을 건너봤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 사랑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면 나이 들어서 사랑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함께 나눠본 사이에서 생기는 정은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단단해요. 셋째는 자녀가 독립한 뒤 찾아오는 둘만의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이야기가 대화의 전부였지요. 첫째는 어떻게 지낸대? 둘째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손주가 언제 온대? 이런 이야기로 하루가 금방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나면 갑자기 대화의 소재가 사라집니다.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눴구나. 정작 둘만의 이야기는 별로 없었구나. 이게 참 묘한 순간이에요. 어떤 부분은 이때 서로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었네. 이렇게 30살 때는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을 60살이 되어서 처음 알게 되는 거지요. 반대로 어떤 부분은 이때 서로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같은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끝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 세 가지 고비를 문제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 하는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은퇴를 이제 할 일 없이 지겨운 시간으로 보면 정말 지겨워지고요. 드디어 둘이서 여유롭게 보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사람까지 돌봐야 하나 하고 생각하면 짐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이 고비를 넘어가는 중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깊은 정이 쌓여갑니다. 결국 같은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한 끗 차이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말 한마디로 달라지는 관계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래 함께 산 부부일수록 말을 점점 줄여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혼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30년이 지나면 대화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밥 먹었어. 어디가? 병원. 자, 이렇게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귀찮아서, 익숙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짧아진 말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살았지? 중장년 부부들이 가장 자주 상처받는 말투 세 가지가 있어요. 함께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쓰고 계시진 않은지 돌아봐 주세요. 첫째, 그걸 왜 몰라 하는 말이에요. 여보, 내가 어제 그거 얘기했잖아. 그걸 왜 몰라?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기가 바보가 된 것 같고 자꾸 잊어버리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몰라 대신에 내가 얘기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 다시 말해줄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둘째,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하는 말이에요. 이 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을 통째로 무시해버리는 말이거든요.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배우자가 자기보다 어떤 분야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이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뭘 말해도 이 사람은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대신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 부분은 내가 미처 몰랐네. 이렇게 한 번만 바꿔보세요.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워할지 몰라요. 셋째는 한숨 섞인 알았어예요. 말은 알았다고 하는데 한숨이 먼저 나와요. 알았어. 그래,
알았다고. 이 말은 말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은 이 한숨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귀찮아하는구나. 내가 또 말을 꺼냈나 보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말을 아끼게 돼요. 말을 아끼다 보면 결국 마음도 다치게 되지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3가지 표현이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써보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고마워라는 말이에요. 너무 흔한 말 같지요. 그런데 오래된 부부들이 가장 안 쓰는 말이 바로 이 고마워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밥 차려주는 것도 당연, 청소해주는 것도 당연, 돈 벌어오는 것도 당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일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 거라는 보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만이라도 말해보세요. 여보, 밥 차려줘서 고마워.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는 수고했어라는 말이에요. 나이 든 부부들은 서로의 노력을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없는 마음과 똑같아요. 오늘 장 보고 오신 아내에게 여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느라 수고 많았어. 오늘 손주 봐주고 오신 남편에게 여보, 오늘 애들 보느라 힘드셨지요. 이렇게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셋째는 같이 하자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마법 같은 말이에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같이 병원 가자. 같이 산책 가자. 같이 텔레비전 보자. 나이 들수록 사람은 외로워져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이런 시기에 배우자가 같이 하자고 말해주는 것,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분이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크게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을 보냈는데 그때 아내분이 곁에서 간호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여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얼른 나아요. 같이 더 오래 있어야지요. 이 말 한마디에 남편분이 펑펑 우셨대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고요. 그 뒤로 이 두 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마다 손잡고 산책 나가시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서 드라마 보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오늘 저녁에 배우자를 만나시면 딱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같이 하자.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보셔도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조금 뜻밖이실 수도 있어요. 바로 함께 있되 따로 숨 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부는 모든 걸 함께 해야 한다. 밥도 같이 먹고 외출도 같이 하고 취미도 같이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사이가 좋은 부부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너무 붙어 있어서 사이가 나빠지는 부부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서 심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뿌리끼리 엉키고 가지끼리 부딪히고 서로 햇빛을 뺏게 됩니다. 결국 두 나무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심어진 나무들은 어떤가요? 각자 충분히 햇빛을 받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서로의 가지가 살짝 닿기도 하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부부도 똑같아요.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를 숨 막히게 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남처럼 되어버려요. 가장 좋은 건 적당한 거리입니다. 이걸 저는 존중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거리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특히 은퇴를 하고 나면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배우자 주변만 맴돌게 되지요. 남편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어디 가, 누구 만나,
언제 와? 꼭 물어보시는 분들, 본인은 관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점점 외출하기도 싫어지고 집 안에만 있게 되고 답답해지는 거지요. 반대도 있어요. 아내분들 중에 남편이 어디 나가려고 하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꼭 같이 가자고 하시거나 아니면 왜 혼자 나가냐고 서운해 하시거나. 이것도 사랑이긴 한데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이 숨이 막혀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1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1시간 동안에는 배우자에게 말도 걸지 말고 뭘 같이 하자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남편분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아내분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시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각자의 세계에서 1시간을 보내고 나면 오히려 만났을 때 반가운 느낌이 살아나요. 둘째, 각자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꼭 배우자와 같은 취미일 필요는 없어요.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고 아내는 꽃꽂이를 좋아한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활력을 얻고 만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요. 여보, 오늘 낚시 갔다가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어. 여보, 내가 오늘 꽃꽂이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이 내 솜씨가 좋다고 하더라. 이런 대화가 얼마나 재밌어요. 셋째, 친구 관계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친구 만나기도 귀찮아지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모든 감정을 배우자에게 풀어놓게 돼요. 배우자는 친구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예요. 친구에게 할 이야기, 동료에게 할 이야기를 다 배우자에게 쏟아부으면 그 사람은 지쳐버려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세요. 동창들과 차 한잔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렇게 바깥 공기를 쐬고 오시면 집에 돌아왔을 때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혼자서 온전히 쉬어보신 게 언제인가요? 혼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셔보신 적, 혼자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보신 적, 혼자 영화를 보러 가보신 적 언제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혼자가 되어본 시간이 있어야 둘이 함께인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법이에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금혼식을 맞으신, 그러니까 결혼한 지 50년이 되신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이 있어요. 아침에는 각자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하고 점심과 저녁은 꼭 같이 먹어요. 저녁 먹고 나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쯤 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50년을 살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같이 있어야 할 때는 확실히 같이 있고 각자 있어야 할 때는 확실히 각자 있는 것. 이 균형이 50년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건강과 돌봄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한 사람이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지요. 이 돌봄이라는 게 참 묘한 일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기도 하고 서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65 되신 아내분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셨대요.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예전처럼 대화가 잘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는 거예요. 이 아내분이 남편을 돌보시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대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끼니 때마다 챙겨드려야 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 하시고 어느 날 이분이 혼자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문득 깨달으신 게 있었어요.
남편의 옛날 앨범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 사진을 보신 거예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활기 넘치던 그 사람, 자기한테 꽃을 사다 주던 그 사람, 아이들을 목말 태워주던 그 사람. 그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엉엉 우셨대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으셨대요. 아,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사람은 평생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준 사람이구나. 지금 이 사람이 약해진 것은 그동안 나를 지켜주느라 자기를 다 소진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줄 차례구나.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돌보시니까 신기하게도 덜 힘드시더래요. 물론 몸은 힘드시지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 시간이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봄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시고,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시고, 지역의 복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짊어지는 건 옳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돌보는 사람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부가 함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바쁘다고 따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는 꼭 같이 드세요. 같이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몸은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쌓이면 서로의 건강 상태를 잘 알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발견할 수 있지요. 둘째, 함께 산책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 동네 한 바퀴,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집안에서 마주 보고 하는 대화와는 또 달라요. 그리고 같이 걷는 시간은 서로의 체력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어느 날 평소보다 쉽게 지치시거나 숨이 많이 차시거나 이런 변화를 알아챌 수 있거든요. 셋째, 함께 잠자는 시간을 지키세요. 부부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일찍 자고 한 사람은 늦게 자면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정서적으로도 멀어져요. 밤 10시든 11시든 정해진 시간에 같이 잠자리에 드시고 불을 끄기 전에 오늘 하루 이야기 조금이라도 나누시고 이런 작은 습관이 부부의 정을 깊게 만들어요. 넷째, 병원에 같이 다니세요. 한 사람만 병원 가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게 무슨 검사인지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서로의 건강 상태를 함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평소에도 서로를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 관계의 시작은 몸의 건강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부부가 함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게 결국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약속드렸지요. 평생을 함께 손잡고 걸어온 어르신 부부들의 단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다고요. 그 비밀을 이제 풀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 부부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오신 분들, 때로는 크게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작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의식이라는 건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두 사람만의 작은 약속, 작은 습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부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로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말은 많이 안 해도 손을 잡는 그 순간이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두 사람만의 의식이었던 거지요. 어떤 부부는 저녁을 먹고 나면 꼭 함께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도 안 켜고 휴대전화도 안 보고 그냥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말없이 차만 마시거나, 그게 그분들만의 의식이었어요.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외출을 하셨어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외출이 두 분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대요.
평소에는 못 나누던 이야기도 그날만큼은 편하게 나누시고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래 사랑하는 부부의 비밀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작은 의식들을 꾸준히 지켜온 것,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왜 작은 의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대부분 평범한 하루하루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한 날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이런 날들은 손에 꼽을 정도지요. 그럼 그 외에 수많은 평범한 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날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작은 의식의 힘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하고 물어보는 것, 식사 준비한 사람에게 잘 먹을게 하고 말하는 것, 돌아와서 잘 다녀왔어 하고 인사하는 것, 잠들기 전에 잘 자 하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말들,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50년, 60년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들은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느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꼭 하시는 일이 있으셨대요. 할머니가 쓰시던 찻잔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식탁 맞은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가 거기 앉아 계신 것처럼요. 그리고 본인은 맞은편에 앉아서 차를 드시면서 할머니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여보, 어제 손주한테서 전화가 왔어.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 피었네. 이렇게요. 이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50년을 매일 아침 차 마시며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 둘의 의식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두 사람만의 의식. 그건 할머니가 떠나신 뒤에도 할아버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의식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부만의 작은 의식을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안아주기, 저녁에 잠들기 전 고마워 한마디 건네기,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동네 산책하기, 뭐든 좋아요. 두 사람만의 약속이라면 그 어떤 것도 특별한 의식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총 6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첫째, 나이 들수록 배우자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과 뇌가 인생의 한 계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은퇴와 건강 문제, 자녀 독립이라는 3가지 고비는 부부관계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잘 넘기면 더 깊은 사랑의 기회가 된다. 셋째,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꾼다. 고마워, 수고했어, 같이 하자. 이 3마디를 오늘부터 써보자. 넷째, 함께 있되 따로 숨쉬는 법을 배우자. 각자의 공간과 시간, 취미와 친구를 존중하는 것이 오래가는 사랑의 비결이다. 다섯째, 건강과 돌봄은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자고, 함께 병원에 다니는 작은 습관이 부부를 지킨다. 여섯째, 오래 사랑하는 부부의 비밀은 두 사람만의 작은 의식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다. 자, 오늘 밤 여러분께서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3가지 작은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안에 꼭 한번 해보세요. 첫째,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건네기. 이유는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손을 3초 동안 잡아주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슬며시 손을 잡고 속으로 셋을 세고 가만히 놓아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셋째,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하고 먼저 물어보기. 단순한 인사 같지만 이 한마디가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건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깊이 있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한 번만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 중요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바로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큰 자녀들과 어떻게 지내야 서로 편안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눠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밤도 배우자분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